모만두 한 입 드셔보세요. 라고 외치는 저 아가씨.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딸 소연이의 눈웃음이 그대로였습니다. 한정욱 회장님은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이었죠. M&U 백화점 그룹 회장이 되신 지 이제 막 2년째, 60의 나이에도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눈을 뜨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8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라진 그날부터요. 침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오늘은 강남점 신관 오픈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국내 백화점 업계 2위, 연매출 15조 원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에게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최윤호 비서실장이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53세의 최 실장은 한 회장님이 부사장일 때부터 모셔온 오른팔이었죠. 회장님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그분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점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였습니다. 아직 개점 전이라 조용한 백화점 1층 로비에는 샹들리에 불빛만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층층이 돌아다니며 매장 배치와 동선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지하 1층 푸드코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 누군가 물었을 때 담당 임원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 일부 업체가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상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은 별 말씀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셨습니다. 사실 백화점 회장이 푸드코트까지 직접 확인하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그분은 늘 그러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그분의 경영 철학이었으니까요. 지하 1층에 도착하자 김치찌개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73층 스카이라운지의 깔끔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미로처럼 얽힌 푸드코트 통로를 걸으며 회장님은 각 점포의 위생 상태와 준비 상황을 체크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갓 쪄낸 왕만두 한 입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셨죠. 왕만두라는 간판 아래 빨간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쑤시개에 꽂은 만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눈웃음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눈가에 잡히는 주름,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 심지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짓까지 모든 것이 18년 전 7살이었던 딸 소연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회장님은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바라보고만 계셨죠. 여자는 25 정도로 보였습니다. 만약 소연이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소연이와 아내 윤혜진은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어느 겨울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로 말이죠. 회장님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여자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려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의 왼쪽 손목에 작은 타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연보라색 국화였거든요. 그 국화는 회장님이 직접 그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소연이가 5살 때였죠. 백화점 문구점에서 산 크레파스로 아이의 손목에 장난삼아 그려준 국화. 아이는 그 그림이 너무 좋다며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며칠 뒤 씻으면서 지워졌지만 아이는 그 후로도 계속 국화를 좋아했었죠. 그런데 그 똑같은 국화가 이제는 영구적인 타투로 저 여자의 손목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푸드코트에서 그 작은 소리가 들릴 리 없었죠. 여자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만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최 실장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 전 최 실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하셨습니다. 저 여자 신원을 조사해봐. 최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실로 돌아온 후에도 회장님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국화 타투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18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백화점 업계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명품 수입이 자유화되고 해외 브랜드들이 앞다퉈 한국에 진출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전무였던 한정욱 회장님도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해외 출장이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 윤혜진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플로리스트였던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꽃꽂이야. 돈 버는 것도 아니면서. 소연이가 학교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엄마가 제대로 안 봐주니까 그렇지. 우리 정욱이가 밤늦게 들어오는 건 다 당신이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야.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 회장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회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뿐이었죠. 미안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소연이와 함께 잠시 떨어져 있을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은 미친 듯이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아내의 친정과 친구들을 모두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죠. 그것만이 죄책감과 그리움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전무에서 부사장이 되고 부사장에서 회장이 되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틀 후 최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죠. 본명 한소연, 25세. 주민등록상 부모는 한정욱, 윤혜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소연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보고해. 어머니인 윤혜진 씨는 3년 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한소연 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거주지는 관악구 원룸이고 왕만두 푸드코트 아르바이트 외에도 새벽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딸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1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한소연 씨 주변에 강말분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푸드코트 분식 코너 사장입니다. 6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이 한소연 씨를 딸처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18년 전 모녀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내와 어린 딸이 18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평소에 회장님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었습니다. 항상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최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관찰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성급하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18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결국 일주일 후 회장님은 결심을 하고 다시 푸드코트로 내려가셨습니다. 점심시간이라 푸드코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회장님은 사람들 틈에 섞여 왕만두 가게 앞으로 다가가셨죠. 소연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만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만두 한 판 주세요. 회장님이 말하자 소연이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아본 것일까요? 하지만 곧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6,000원입니다. 회장님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소연이 카드를 주워 건네주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만두를 받아든 회장님은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만두는 입에 넣을 수가 없었죠. 목이 메어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저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연이 잠시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푸드코트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회장님은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연은 분식 코너 앞에서 강말분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얼른 이거 먹어. 강 사장이 김밥을 건네자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맨날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저도 돈 내고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소연이는 특별 대우 받아야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회장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강말분이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모녀를 보살펴준 은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회장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과 강 사장이 동시에 회장님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정욱 회장을 알아본 것이 분명했죠. 당신은? 네, 맞습니다. 저는 한소연의 아버지입니다. 소연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요. 소연아, 나야? 아빠야? 아니라고요. 제 아버지는 18년 전에 저희를 버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모른 척했고 할머니가 그렇게 구박해도 외면했죠. 그런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18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은 할 말을 잃었죠. 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소연아, 잠깐만. 강 사장이 말리려 했지만 소연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뿐 붙잡을 수가 없었죠. 한 회장님, 강 사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사장은 씁쓸하게 웃었죠. 그러시겠죠? 저는 18년 전 댁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윤혜진 씨가 소연이를 데리고 나올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죠? 늘 조용히 일만 하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그녀가 바로 강말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에 매일 우시는 혜진 씨를 보면서, 그리고 엄마가 우는 걸 보며 불안해하는 어린 소연이를 보면서 말이에요. 혜진 씨가 도망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숨을 곳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 함께 계셨던 건가요? 네. 혜진 씨가 꽃집을 차렸고 저는 옆에서 분식집을 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소연이도 밝게 자랐고요. 하지만 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혜진 씨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숨어 살다 보니 제대로 된 건강검진도 받지 못했거든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장님 이름을 부르면서 회장님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며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렀다니요. 혜진 씨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너무 나약해서 도망친 것을 미안해했죠. 언젠가는 돌아가려고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고 소연이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아이에게는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아빠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찾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혜진 씨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죠.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 원망은 더 깊어졌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8년. 그 긴 시간 동안 딸이 품었을 원망과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셔야 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매일 푸드코트에 내려갔습니다. 소연은 회장님을 보면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거나 못 본 척했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멀리서라도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실장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과 일기장들이었습니다. 18년 전 집에서 사라졌던 물건들이었죠. 어디서? 혜진 씨가 돌아가신 후 소연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강말분 사장님을 통해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갓난아기였던 소연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아내, 백일잔치,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회장님이 소연이 손목에 국화를 그려주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 힘들어하면서도 남편을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 딸을 지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리고 끝내 떠나기로 결심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미안하다, 혜진아. 회장님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그분이 사진첩을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며칠 후 회장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M&U 백화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국화 브로치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것도 연보라색으로요. 국화라고요? 왜 하필 국화인가요? 마케팅 팀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백화점 기념품으로는 좀 특이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브로치가 완성된 날 회장님은 그것을 들고 다시 푸드코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최 실장이 큰 상자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왕만두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다가가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죠. 또 오셨네요. 소연아, 이것 좀 봐줄래? 회장님이 브로치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죠. 연보라색 국화 브로치를 보는 순간 소연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꽃이잖아. 아빠가 그려준 꽃. 소연이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죠. 그리고 이것도. 최 실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첩과 함께 새로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님이 18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죠. 소연이를 찾기 위해 고용했던 탐정들의 보고서, 전국을 돌며 찍은 전단지, 그리고 매년 소연이 생일마다 사두었던 선물들까지. 18년 동안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어.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미안하다,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18년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나중에라도 꼭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알아. 엄마 일기장을 봤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18년의 시간이 만든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근데 아빠,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늙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는 멋있었는데. 회장님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18년이면 긴 시간이야.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지. 그래도 너무 야위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않았죠?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회장님은 또다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원망만 하는 줄 알았던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했죠. 소연은 엄마와의 18년을 이야기했고 회장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느 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희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가셨지. 후회하셨을까요?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후회하셨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 것도, 너희를 떠나게 만든 것도. 소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8년 동안 원망했던 할머니였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분에게 더 이상 무슨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을이 되었을 때 회장님은 소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연아, 엄마 산소에 같이 가지 않을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서는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너무 멀기도 했고 무엇보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슬펐으니까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 윤혜진의 묘비 앞에 부녀가 나란히 섰습니다. 혜진아, 나야. 우리 소연이 데리고 왔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만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 묘지 주변의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윤혜진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돌아오는 길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아빠랑 같이 살지 않을래?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알았어. 대신 다른 제안을 하나 할게. 우리 회사에 푸드컬처 R&D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해. 거기서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을래? 푸드컬처요? 응. 백화점, 식품관이나 푸드코트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부서야. 내가 푸드코트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빠, 혹시 저 때문에 일부러 그런 부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럴 리가.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던 거야.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푸드 관련 부서를 만들 계획은 있었지만 소연이를 위해 더 서둘러 추진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M&U 백화점 강남점 옥상 정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직원 가족 초청 행사였죠. 회장님은 처음으로 소연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소개했습니다. 제 딸 소연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직원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옥상 정원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 사이로 걷던 소연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래, 내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여기서 꽃꽂이 수업 같은 거 했을 거예요. 엄마 솜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 나도 기억해. 집에 늘 엄마가 꽂아둔 꽃이 있었지.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73층 높이에서 보는 서울의 밤은 보석처럼 반짝였죠. 아빠, 응?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빠인 거. 회장님이 놀라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쑥스럽게 웃었죠. TV에도 가끔 나오고 무엇보다 눈이 똑같았어요. 거울 볼 때마다 아빠 눈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무서웠어요. 18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그 원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어요. 회장님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알아요. 이제는 정말로 알아요. 그날 밤 회장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M&U 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는 왕만두 가게 대신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 분식 코너는 여전히 강말분 사장이 운영하고 있죠. 가끔 소연이 들러서 김밥을 먹고 가곤 합니다. 이제는 돈을 내고 사 먹지만요. 소연은 푸드컬처 R&D 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턴이었지만 곧 정직원이 되었죠. 푸드코트에서 일한 경험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거든요.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식사 경험을 만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회장님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저녁을 꼭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말에는 소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두 사람은 종종 엄마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으로,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그곳에 서게 되었죠. 어느 날 소연이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해요? 18년을 그렇게 보낸 거.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엄청나게 후회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를 만난 게 감사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요. 사실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늘 그리웠어요. 엄마가 가끔 아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은 많이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었지. 나쁜 말은 절대 안 하는. 그러게요. 저였으면 엄청 욕했을 텐데.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8년의 공백이 완전히 채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백화점 꼭대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지하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죠. 누군가는 명품관으로, 누군가는 푸드코트로. 마치 인생처럼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갑니다. 한정욱 회장과 한소연의 이야기도 그런 에스컬레이터를 닮았습니다. 18년 동안 서로 다른 층에서 살았지만 결국 같은 건물 안에 있었던 것처럼,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만나게 된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층에서 나란히 걷습니다. 가끔은 위층으로, 가끔은 아래층으로. 하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두 사람은 생각합니다. 백화점 꼭대기와 지하 1층 사이 18년의 오해를 실은 에스컬레이터는 오늘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새로운 만남과 화해를 꿈꾸는 사람들이 서 있겠죠. 한정욱 회장과 한소연처럼 언젠가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